골밀도 그 골다공증 위험 구간에 진입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우리나라 국민들의 그 전 연령대에 걸쳐서 칼슘의 그런 섭취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이 칼슘이나 단백질, 뭐 마그네슘 이런 다양한 그런 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를 충분하게 섭취하고 뼈를 이제 튼튼하게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체중 부하 운동을 병행해서 최대 골밀도를 형성을 시켜 놓으면 나중에 이제 골다공증 위험성이 크게 감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지금 만약에 30대 이전이다 그러면은 특히 어린이 청소년 시기부터 이런 뼈를 튼튼하게 최대 골밀도를 형성하기 위한 그런 관리가 필요한 것이고, 그다음에 30대 이후부터는 골밀도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골밀도 떨어지지 않도록 네, 영양 관리를 잘 충분히 하시고 운동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적게 감소할 수 도록 그렇게 하면은 이제 골다공증의 위험성을 이제 최소화시킬 수 있다라는 점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성장기, 칼슘, 단백질, 마그네슘 등과 같은 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핵심이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칼슘의 그 항상성이 어떻게 조절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그 존재하는 칼슘, 뼈의 주성분인 칼슘은 99%가 뼈와 치아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1%가 체액 중에 존재하는데요. 이제 그 99%의 뼈에 존재하는 99% 칼슘이 조금 줄어든다고 해서 우리가 생명에 지장이 없거든요. 뼈가 좀 약해진다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요. 그런데 우리 몸에 존재하는 조직 중에 존재하는 체액 중에 존재하는 1%의 칼슘은 이 농도를 유지해야 됩니다. 칼슘의 농도가 떨어지거나 칼슘의 농도가 너무 올라가거나 그러면은 이제 항상성이 깨지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 활동 유지하는데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몸의 칼슘을 충분하게 뼈에 저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직이나 체액 중에 1%의 농도로 칼슘을 유지하는 그 칼슘이 항상 정상적인 상태로 일정하게 유지되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은 이 칼슘을 그 조직 중에 칼슘 1%를 유지하는 그런 메커니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1%의 칼슘이 많아졌다. 이 많아지게 되면은 이제 갑상선에서 그 갑상선이라는 기관이 있잖아요. 그 갑상선에서 칼시토닌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해서 이 조직 중에 있는 1%가 넘는 칼슘을 이제 흡수해서 뼈로 보냅니다. 뼈로 저장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갑상선 호르몬 칼시토닌의 기능이고, 만약에 이제 그 체액이나 조직 중에 칼슘이 1%가 안 된다. 그러면은 이제 그 1%를 채워야 되는 거거든요. 이 채우기 위해서는 뼈에서 이제 칼슘을 빼내서 이제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부갑상선에서 PTH라는 호르몬을 분비해서 뼈에 있는 칼슘을 용출시킵니다. 그래서 혈액으로 이제 보내서 이제 부족한 부분을 채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칼슘을 일정하게 조직 중에 있는 칼슘 1%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이제 칼슘의 어떤 항상성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여성분들이 이제 골다공증에 남성분들보다 훨씬 더 취약하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여성분들은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이 조직 중에 1%의 칼슘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갱년기가 되면은 에스트로겐의 그 생성이나 분비가 급격하게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이 조직 중에 1%의 칼슘을 유지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럼 계속 칼슘이 이제 빠져나가게 되기 때문에 그때마다 이제 빠져나갈 때마다 뼈에서 칼슘을 계속 용출시켜서 그 조직 중에 칼슘 1%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뼈에서는 계속 칼슘이 빠져나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갱년기 이전에는 그렇게 크게 급격하게 뼈가 약화되는 그런 그 변화가 나타나진 않는데 갱년기 이후에는 에스트로겐의 분비가 줄어들면서 뼈에서 급격하게 칼슘이 빠져나가면서 결국 이제 골다공증의 위험도가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생애 주기에 별로 이 칼슘을 유지하는 그런 메커니즘이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평소에 이 갱년기 오기 전에 뼈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갱년기가 오면은 다양한 여러 가지 그런 갱년기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상당히 큰 고통과 불편함을 수반할 수 있는데 결국은 이제 갱년기 증상이 어느 정도 극복이 된다고 했을 때에는 최종적으로 여성분들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는 그 결과는 뭐냐면 그런 심혈관계 질환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것과 그다음에 뼈 건강이 크게 위협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아주 심각한 그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여성분들은 그래서 이 에스트로겐의 그 감소가 이제 뼈를 훨씬 더 약하게 한다. 근데 우리나라 이제 국민들의 경우에는 뼈에 도움이 되는 그런 영양소의 섭취도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 여성분들의 2분의 1은 연령에 상관없이 골다공증 유형군으로 분류가 되고요. 그다음에 전체 여성분의 4분의 1 정도는 실제로 골다공증이 발생하는 그런 통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칼슘의 권장량. 이 권장량이 우리나라 칼슘 권장량이 이제 세계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왜냐하면 칼슘의 섭취량이 워낙 적기 때문에 이제 권장량 자체를 좀 낮게 설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뭐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한 1000mg 정도를 권장량으로 하는데 우리나라는 칼슘의 권장량이 약 700mg 정도 됩니다. 700mg 정도로 상당히 낮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네, 이 권장량보다 훨씬 더 적게 섭취를 하고 있죠. 권장량의 한 60% 정도밖에 칼슘을 섭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노인뿐만 아니라 성인 그리고 이제 뼈가 잘 성장해야 되는 성장기 시기인 어린이, 청소년들도 상당히 칼슘이 부족하고요. 그다음에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그러한 이유 때문에 권장량이 훨씬 높거든요. 하루에 한 1200mg 정도 이렇게 섭취하실 것을 권장하고 있는데 역시 권장량이 한참 미치지 못하는 그런 칼슘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뼈가 이제 약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고요. 이제 더욱더 이제 관심을 가지시고 관리를 해 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칼슘과 함께 이제 마그네슘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칼슘, 마그네슘은 이제 뼈를 구성하는 그 핵심적인 미네랄 두 가지죠. 그래서 마그네슘과 칼슘의 비율은 칼슘이 2, 마그네슘이 1 정도가 가장 이상적인 비율입니다. 그리고 뼈를 구성할 때 그 비율이기도 하고요. 칼슘과 마그네슘은 2대 1의 비율로 섭취를 해주고 그래야만 뼈가 정상적으로 형성이 된다. 이제 물론 뼈를 구성하는 뼈를 구성하는 성분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단백질이겠죠. 단백질이 이제 그 뼈를 구성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어, 그다음에 이제 칼슘과 마그네슘 또 미네랄 중에서 인이 이제 뼈를 구성하는 그런 중요한 미네랄이기도 한데요. 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부족할 리가 없어요. 현대인들의 식생활에서 인은 오히려 이제 과잉 섭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을 너무나 과잉 섭취하고 있기 때문에 인이 이제 칼슘과 기량작용을 해서 칼슘 흡수를 오히려 방해하는 그런 수준까지 섭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인의 섭취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고 인의 섭취가 이렇게 많은 이유는 이제 우리가 보통 육류 위주의 식생활 하시고 그다음에 가공식품, 인스턴트 식품을 많이 섭취하시기 때문에 인을 과도하게 섭취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인의 과잉 섭취가 칼슘의 흡수를 방해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네랄 중에서는 이제 관리를 하셔야 될 미네랄이 칼슘과 마그네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마그네슘은 이제 그 뼈를 구성하는 성분이기도 하지만 그 체내에서 뼈를 형성하는 그런 대사 과정에도 이제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골세포, 뼈를 만드는 세포를 이제 그 잘 유지하는, 활성화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뼈 형성 과정에서 이제 뼈 조골세포의 그런 산화와 그 염증을 억제하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마그네슘은 뼈를 구성하는 것 이외에도 이제 뼈를 형성하는 대사 과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칼슘은 비타민 D가 있어야 잘 흡수가 되잖아요. 비타민 D는 칼슘의 대사를 조절하는 그런 중요한 미네랄이고 뼈 건강의 핵심 영양소라고 할 수 있고요.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칼슘이나 마그네슘 단백질을 아무리 많이 섭취해도 이 칼슘의 그 흡수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뼈가 건강하게 유지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나라 국민들의 비타민 D 섭취 수준이 전 세계에서 가장 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 비타민 D의 그 결핍 인구 비율이 10명 중에 9명, 10명 중에 9명이 비타민 D가 지금 부족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칼슘의 섭취도 아주 부족한데 거기다가 칼슘의 흡수에 꼭 필요한 비타민 D의 결핍도 10명 중에 9명이나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뼈가 이제 심각한 그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이고요. 비타민 D 같은 경우에는 이제 뼈 건강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이제 그 여러 가지 그런 대사 과정에 관여하는 그러한 중요한 미네랄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네랄 그 비타민 중에서 비타민 중에서 가장 핫한 비타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런 그, 그 인체의 대사에 관여하는 것으로 이제 밝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뭐 예를 들어 보면 비타민 D가 농도가 낮으면은 비만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들도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비타민 D의 농도가 낮으면 당뇨의 발병 위험도 상승한다. 그리고 비타민 D를 충분하게 보충했을 때 당뇨의 예방 효과를 보인다는 그런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대사에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비타민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비타민은 인체에서 이제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들, 모든 세포들에 비타민 D 수용체가 있어요. 그래서 마치 호르몬처럼 비타민 D가 작용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타민 D와 관련된 아주 활발한 그런 연구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D 관련 연구를 보시면은 지금 뭐 암, 파킨슨, 알츠하이머 등등 모든 그런 질병과 관련된 그런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또 특정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한 연구 결과들, 긍정적인 결과들이 계속 이제 밝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타민 D의 잠재적 가능성을 보면 대사 증후군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어떤 비만, 그다음에 면역 기능 관련, 수면 질, 심혈관계 건강, 소화기, 피부, 두뇌 건강 등과 같이 거의 모든 그런 건강 분야에 있어서 비타민 D가 핵심적인 그런 영양소로 이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비타민이고, 칼슘의 흡수 등과 같은 뼈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가 현대인들의 그러한 모든 그런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그 요인들의 이제 비타민 D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비타민 D를 충분하게 보충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비타민 D와 또 더불어서 이제 그 뼈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이제 영양소가 이제 비타민 K입니다. 비타민 K는 이제 오스테오칼신이라고 하는 물질을 만들어요. 비타민 K가 물론 비타민 D나 뭐 칼슘이나 마그네슘도 다 오스테오칼신을 만드는데 필요하긴 하지만요. 이 비타민 K가 오스테오칼신 만들면은 칼슘과 더 강력하게 결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뼈를 더 강하게 튼튼하게 이제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비타민이 이제 비타민 K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뼈를 구성하는 그런 영양소를 이제 벽돌이라고 이제 비유를 한번 해볼게요. 벽돌이라고 비유를 하면은 벽돌을 그냥 이렇게 쌓아놓기만 한다면 바람이 불면은 그 쌓아놓은 벽돌이 무너지겠죠. 그런데 이제 그 벽돌 사이사이에 시멘트를 이렇게 딱 바르면 이 시멘트가 굳으면서 벽돌이 단단하게 굳으니까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겠죠. 그래서 뼈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지금 말씀드렸던 비유에서 시멘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뼈를 구성하는 영양소들이 상호간에 서로 더 단단하게 강력하게 결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비타민이 바로 비타민 K다. 그래서 이제 비타민 K를 충분하게 또 보충하시는 것도 뼈 건강 관리, 뼈 영양 관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뼈 건강을 위한 영양 관리를 정리를 해보면은 이제 칼슘과 마그네슘이 기본이 되고요. 그 다음에 뼈도 이제 주성분이 단백질이기 때문에 단백질도 충분히 보충이 되어야 하고 또 이제 단백질이 이제 우리 체내에 잘 합성되려면 비타민 C나 구리가 필요하고요. 비타민 C나 구리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뼈의 대사에 관여하는 비타민 D와 비타민 K가 가장 핵심적인 영양소라고 할 수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인이나 철분, 그다음에 예, 아연이나 구리 같은 그러한 미네랄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그 빨간색으로 표시된 그 영양소가 가장 핵심적인 그런 영양소, 단백질,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 비타민 K, 그리고 나머지도 필요하다라는 점 이렇게 기억하셔서 평소에 이러한 영양소들을 충분히 섭취하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영양소만 섭취한다고 해서 이제 저절로 뼈가 만들어지고 강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뼈를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체중 부하 운동을 같이 병행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근육이 중요하다고 해서 근육을 형성시키기 위해서 단백질만 많이 섭취한다고 근육이 저절로 형성되는 건 아니잖아요. 단백질을 보충하시면서 근육 강화 운동을 하셔야지 근육이 형성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뼈를 구성하는 영양소를 충분히 보충하시면서 또 그 충분한 운동을 같이 병행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식물 영양소 섭취하시면 식물 영양소도 뼈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식물 영양소 하면은 그냥 우리가 보통 식물,
식물 먹으면 뭐 식물성 식품을 섭취하면 뼈가 뭐 얼마나 강해질까? 근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뼈 건강과 식물 영양소, 식물에 포함되어 있는 이 식물 영양소들이 이제 파골세포를 억제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조골세포를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뼈를 더 강력하게 유지하고 또 뼈가 잘 형성되도록 그런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근데 우리 뼈는 한번 형성되면 죽을 때까지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모든 신체 조직과 마찬가지로 이제 오래된 뼈는 계속 없애고 새로운 뼈를 계속 만들어요. 그래서 한 7년 정도의 기간 동안에 우리 몸의 뼈는 100%가 교체됩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오래된 뼈를 이제 없애고 새로운 뼈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새로운 뼈를 잘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인자들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식물 영양소의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 영양소는 다른 다양한 그런 유용성 이점도 있지만 뼈의 건강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점, 네,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그런 뼈 건강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관절 건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절. 관절은 이제 우리 관절염 때문에 많이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이제 관절염은 이제 연골이 손상되면서 관절염이 발생하는 건데요. 지금 이제 관절의 구조를 간략하게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무릎뼈의 그 단면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네, 이렇게 무릎뼈, 뼈와 뼈 사이에 이제 연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연골 부분을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은 옆에 이제 그림에 나오죠. 기다란 막대 모양을 한 것이 단백질인 콜라겐입니다. 콜라겐이 이제 연골의 기본적인 구조를 형성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콜라겐 막대 사이에 연골 세포가 있습니다. 연골 세포는 연골의 그런 구성 성분을 합성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세포죠. 연골 세포가 중요하고, 우리 몸의 세포 중에서 이제 유해산소에 의해서 가장 심각한, 가장 잘 손상을 입는, 가장 산화가 잘 되는 세포 중에 하나가 연골 세포입니다. 그래서 관절의 이제 연골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항산화, 항산화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항산화 영양소가 이제 관절염에는 꼭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연골의 구조 지금 보시면 그림에서 마치 뭐 그물처럼 생겼죠. 이 그물처럼 생긴 부분이 이제 프로테오글라이칸이라는 부분이고요. 프로테오글라이칸이라는 그 물질이 이제 연골을 형성하고 있고, 이 프로테오글라이칸을 그물처럼 생긴 프로테오글라이칸을 확대해 보면 그 프로테오글라이칸을 구성하고 있는 그런 케라탄 황산이라든가 콘드로이틴 황산, 히알루론산 등과 같은 이러한 그 원료들이 있어요. 연골을 구성하는 그 성분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러한 성분들을 이제 영어 약자로 GH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뭐 이런 그 용어를 이제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요. 중요한 점은 이제 이러한 연골을 구성하는 그런 어떤 성분들을 만들어내는 가장 기본적인 원료가 존재한다. 그 원료가 뭐냐면 바로 글루코사민이다. 네, 글루코사민을 원료로 해서 연골세포가 지금 보시는 연골의 가장 그 기본적인 성분들을 합성해내기 때문에 우리가 연골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네. 그 연골세포가 중요하고 또 이러한 그 연골을 구성하는 성분들의 원료인 글루코사민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글루코사민이 이제 우리 체내에서 이제 만들어지긴 합니다. 이제 젊었을 때에는 이제 글루코즈가 이제 글루타민과 결합을 해서 이제 글루코즈를 만들거든요. 이제 글루코즈가 이제 여러 가지 그런 화학 그 반응 단계를 거쳐서 그 연골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 성분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케라탄 황산, 히알루론산, 콘드로이틴 황산 등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제 글루코사민을 만드는 효소의 작용이 이제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글루코사민이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그럼 새롭게 글루코사민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제 오래된 연골은 계속 이제 그 밖으로 이제 배출이 되는데 새로운 연골이 형성이 되지 않으면서 연골이 점점 닳아 없어지게 되고, 연골이 다 닳아 없어지면은 뼈와 뼈 사이에 이제 간극이 줄어들고 마찰이 생기고 염증이 생겨서 이제 관절염이 유발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글루코사민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제 학계에서 이제 글루코사민을 직접 보충하면 어떻게 될까라는 그런 그 의문에서 이제 이 글루코사민의 영양소로서의 기능성을 검증하기 위한 그런 다양한 시도들이 이제 시작이 된 거고요. 그래서 글루코사민을 직접 보충을 했을 때 이제 관절염의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들이 이제 임상실험 결과들로 이제 밝혀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글루코사민이 이제 관절 건강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영양소로서 주목을 받게 되기 시작한 겁니다.
글루코사민이 정리하자면 글루코사민이 연골의 구성 성분을 만들어내는 기본적인 원료이다. 그래서 글루코사민을 보충하면은 연골을 생성하고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관절염의 그런 증상을 이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영양소 중에 하나, 우리 뉴트라이트 조인트 가드에 함유되어 있는 영양소 글루코사민과 또 하나는 MSM이죠. MSM. MSM은 뭐 디메틸 설폰이라고 하기도 하고 메틸 설포닐 메테인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식이유황이라고 불려지죠. 이 MSM이 이제 관절염, 관절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제 그 부분을 살펴보게 되면은 이제 관절염의 어떤 증상을 나타내는 척도가 있습니다. 워맥스 인덱스라고 하는데요. 이 워맥스 인덱스는 관절염 평가 척도 설문입니다. 그래서 MSM을 투여했을 때 전후를 비교해 보면은 통증이 지금 논문에서 보시는 것처럼 통증이 크게 이제 감경되는 것을 그런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관절의 경직도, 그다음에 전반적인 그런 관절 건강과 관련된 전반적인 증상들이 크게 호전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MSM도 중요한 관절 건강을 위한 영양소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 MSM의 이제 기능성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염증을 줄이는 그런 작용입니다.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염증 유발 물질이 증가하게 되면서 우리 체내에 염증이 이제 계속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관절염도 이제 염증이죠. 염증의 일종이죠. 뒤에 이제 염자가 붙으면 다 이제 염증인 것이죠. 예를 들면 뭐 비염이라든가 간염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다 염증인데 이제 관절염도 이제 염증성 물질이 크게 증가하면서 이제 관절염을 이제 가속화시키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염증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MSM이 염증성 사이토카인 등과 같은 그런 염증성 물질을 줄여서 관절염을 개선시키는 그런 영양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MSM은 바로 이제 그 식물 영양소인데요. 식물 영양소에 대해서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절염은 이제 염증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염증에 대해서 좀 한번 제가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관절염은 관절염만 염증이 아니라 현대인들은 모든 그런 다양한 많은 종류의 그런 염증 때문에 만성 염증에 시달리고 있고 이 만성 염증을 유발시키는 원인들이 너무나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원인들의 100% 자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에 현대인들은 이제 우리 몸에 만성 염증이 다 엄청나게 지금 염증인 상태로 살아가고 있고요. 이 염증이 결국은 우리 다양한 그런 질병을 유발시킬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모든 그런 신체 기관, 두뇌, 뭐 심혈관계, 근육, 폐, 소화기관, 신장, 간 등의 여러 가지 그런 질병을 유발시킬 수가 있거든요. 만성 염증도 그, 어, 만병의 근원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관절염도 염증의 일종이고 우리가 이제 전반적인 염증 관리가 현대인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염증을 이제 좀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런 영양소를 정리를 해드릴 건데요. 염증의 감소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 세 가지를 오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바로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오메가3 지방산. 오메가3 지방산은 이제 인정받은 기능성이 혈행 개선과 혈중 중성 지질 개선. 그래서 이제 심혈관계 건강에 도움이 되는 그런 영양소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하루 섭취 용량에 따라서 눈의 건강에 도움이 되고 망막 건강에 도움이 되고 또 두뇌 건강에 도움이 되는 그런 기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정받은 기능성이 네 가지인데 이제 사실은 더 기본적으로 이제 오메가3 지방산은 염증을 억제하는 그런 기능성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염증 억제에 대한 기능성을 우리 보건 당국에서 인정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인 그런 역할은 염증을 억제하는 그런 역할이다. 네, 그래서 EPA, DHA로 대표되는 오메가3 지방산은 우리 세포 내로 이제 들어가면 염증 억제 물질, 지금 그림에서 레졸빈, 프로텍틴, 마레진 이렇게 나오는데 얘네들이 이제 염증 억제하는 그런 물질들이거든요. 염증 해소 인자라고 부릅니다. 염증 해소 인자들을 생성을 하기 때문에 이제 염증을 억제하는 그런 대표적인 영양소. 현대인들은 염증이 만연되어 있으니까 그런 염증을 줄이기 위해서 오메가3 지방산을 충분하게 보충을 해야 됩니다.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등푸른 생선에 이제 오메가3 지방산이 많은데 이런 그 오메가3 지방산이 많은 식품의 섭취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충을 해주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그다음에 염증을 해소하는 염증을 억제하는 두 번째 영양소는 바로 식물 영양소입니다. 네, 식물 영양소 뉴트리라이트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리고 다양한 그런 역할을 하는 또 질병 예방 효과도 있는 그러한 식물 영양소, 네, 식물 영양소의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특징 두 가지. 두 가지는 바로 항염증과 항산화입니다. 항염증, 항산화. 그래서 이제 식물 영양소 그러면은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식물 영양소는 항염증과 항산화다. 그러니까 우리 노화와 그 질병의 가장 큰 원인을 산화라고 하잖아요. 우리 유해산소에 의해서 우리 몸의 세포들이 산화가 되면은 그런 질병이 발생하고 노화가 촉진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산화를 막아주는 것이 바로 항산화 기능이고 식물 영양소의 대표적인 첫 번째 기능이 항산화 기능이고요. 또 두 번째 기능은 염증을 억제해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모든 식물 영양소는 이 두 가지 기본적인 그런 기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항산화, 항염증. 제가 계속 반복하는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식물 영양소 중에서 루테인. 루테인 하면은 우리 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를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눈뿐만이 아니라 루테인은 뼈에서도 뼈를 잘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간을 또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논문에 그런 그 루테인의 메커니즘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쭉 이제 발췌를 해봤는데 여기서 루테인이 왜 이런 작용을 할 수 있냐면 네, 유해산소를 억제하는 항산화 활성화, 네, 항산화 활성화 기능과 또 염증을 억제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 루테인, 항산화, 항염증, 식물 영양소니까. 그 식물 영양소 뭐 레스베라트롤, 카로티노이드, 뭐 알리신, 뭐 플라보노이드 굉장히 다양한 식물 영양소가 있잖아요. 이러한 모든 식물 영양소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 두 가지는 항산화와 항염증이다. 근데 우리 이제 그 조인트 가드에 함유되어 있는 MSM도 식물 영양소, 식이유황도 식물 영양소거든요. 그 이 MSM이 어떻게 이제 관절염을 이제 억제하는지 그 메커니즘을 보면요. 아까 이제 그 MSM이 그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줄인다고 했잖아요. 이 MSM도 식물 영양소이기 때문에 염증을 줄이는 그러한 기능성을 가지고 있고요. 또 MSM은 항산화, 식물 영양소이기 때문에 항산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증이기 때문에 이런 염증을 억제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항산화 기능을 통해서 연골세포가 산화되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연골세포를 보호해서 이제 연골을 이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관절 건강에 특히 도움이 되는 그러한 식물 영양소로 이제 분류가 되는 것이죠. 네, MSM도 식물 영양소고 항산화 작용과 항염증 작용을 가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염증을 유발시키는 그런 염증을 또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영양 관리. 세 번째는 바로 프로바이오틱스입니다. 지금 보시면 염증성 노화에 관련된 그런 논문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 염증이 너무나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노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새롭게 이제 그 등장하기 시작한 그러한 학설들입니다. 염증 때문에 노화가 촉진된다. 그래서 이제 염증의 원인을 보니까 그 염증이 발생하는 그 여러 가지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그 원인 중에서 장내 미생물 불균형. 그러니까 장내에 나쁜 균이 많고 좋은 균이 적으면은 염증이 더 촉진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장을 어떻게 건강하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염증을 줄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또 하나는 음식과 영양 섭취 시간, 하루 주기 리듬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음식을 섭취해야 될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 말고 다른 시간에 음식을 섭취하면 염증을 유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음식을 언제 섭취하는 게 중요하냐? 이건 하루 주기 리듬에 맞춰야 된다. 하루 주기 리듬 뭐냐면 우리가 하루 24시간에 각각의 시간대에 따라서 우리 몸은 이제 그 각기 다른 그런 어떤 호르몬을 분비한다거나 효소를 만들어낸다거나 그 시간대에 따라서 우리 몸 신체가 다 변화하게 이제 돼 있거든요. 그걸 하루주기 리듬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몸의 이런 변화가 어느 그 자연계의 어떤 변화에 이제 맞춰져 있냐면 태양의 그런 변화에 맞춰져 있습니다. 해.
해의 변화에 맞춰 있습니다. 수십만 년 동안 인간의 몸은 태양의 변화에 맞춰져 있고, 이렇게 어, 하루를 주기로 해서 우리 몸이 계속 변화하는 그런 주기를 하루 주기 리듬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현대에는 다 깨져 있거든요. 예를 들면 해가 뜨면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를 하고 활동을 하고, 해가 지면 휴식을 취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리듬이 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호르몬도 다 망가지고, 효소도 이제 그 특정 시간대에 만들어지는 효소가 잘 만들어지지 않게 되고, 리듬이 깨지고 이제 그런 다양한 건강상의 문제를 유발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루 주기 리듬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이런 리듬이 깨져 있다. 이게 바로 염증의 원인이다라고 이제 여기서 지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지금 그 리다님도 요즘 그 많이 하시는 굿모닝 그 캠페인도 이제 그 아침 그 건강한 모닝 루틴을 만들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지만, 실제로는 크게 보면 하루 주기 리듬을 복원시키기 위한 그런 그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루 주기 리듬을 복원시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그런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가 장내 미생물 좋은 균이 많아야만 염증을 억제할 수 있다. 그리고 식사 시간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하루 주기 리듬이 중요하다. 그럼 여기서 이제 핵심이 뭐냐면 12시간 단식이라는 거예요. 간헐적 단식을 일부러 하실 필요 없고, 하루 주기 리듬을 잘 지키시면 12시간 단식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제 실천할 수 있고요. 이 12시간 단식이 가장 기본적인 하루 주기 리듬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저녁에 식사를 7시에 하시면 그 다음날 아침 7시까지 공복을 유지하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것만 잘 지키셔도 이제 비만이나 대사증후군이나 이런 현대인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그런 원인들을 이제 많이 제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프로바이오틱스가 이제 염증과 관련된 그런 그 결과들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제 젊은 사람과 이제 건강을 잘 유지하고 계시는 그런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를 비교했더니 염증 수치가 이제 그 거의 유사했다. 그 나이가 들어도 염증 수치가 증가하지 않으면 이제 그 노화를 지연시킬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 염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장내의 그런 좋은 균의 비율, 그리고 장내 좋은 균의 다양성, 그리고 이러한 좋은 균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대사산물, 포스트 바이오틱스라고 하죠. 대표적으로 이제 단순 지방산을 꼽을 수 있는데, 이러한 포스트 바이오틱스의 그 유무, 그다음에 양, 이런 것들이 이제 염증에 영향을 미친다. 결국은 좋은 균이 많으면 염증을 줄일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핵심이고요. 장내의 좋은 균의 다양성이 감소하면 면역 질환이나 대사 질환, 그다음에 암 등도 유발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이 좋은 균이 비율이 많고 좋은 균의 종류가 많으면, 그래서 좋은 대사산물이 많이 생성이 되면, 네, 우리가 염증을 억제할 수 있다라는 것,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네, 정리할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그 관절 그 조인트 가드에는 이제 부원료로 보스웰리아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보스웰리아는 이제 인도의 허브이고요. 네, 역시 보스웰리아는 그 전통적으로 인도에서 이제 관절염을 개선하고 치료하기 위한 그런 요법으로 많이 이용이 됐던 그런 식물이고요. 이제 보스웰리아를 투여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관절염 척도 지수, 워맥스 지수에서 걷기 테스트, 그다음에 통증 점수 척도, 삶의 질 척도, 염증성 반응, 단백질의 양,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개선되었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절 건강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영양소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그런 논문의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면, 그 화면의 왼쪽에는 이 뼈와 뼈 사이의 간극이 굉장히 좁잖아요. 이건 연골이 다 소실되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러한 상태에서 보스웰리아를 투여했을 때, 투여를 했더니, 이제 120일간 투여를 했더니, 이제 오른쪽과 같이 변화했다라는 거예요. 오른쪽 사진을 보면 뼈와 뼈 사이에 간극이 넓어졌죠. 이 넓어진 건 뭐냐면 연골이 새롭게 생성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스웰리아가 지금 부활효로 사용된 이유는 이제 소염 진통, 그래서 염증을 억제하고 통증을 좀 낮춘다, 그런 목적으로 사용됐는데, 실제로 이제 임상 연구 결과를 보니까 연골을 다시 재생시키는 그런 효과도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소염 진통 효과의 플러스해서 이제 연골을 재생시키는 그러한 결과도 기대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영양 성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허브이기 때문에 이제 이 조인트 가드의 이제 부원료로 사용됐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메가3 지방산과 함께 이제 가장 또 염증의 억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GLA입니다. GLA, 감마리놀렌산. 우리가 영양소 중에서는 이제 궁합이 잘 맞는 영양소들이 있어요. 꼭 같이 보충이 되어야만 하는 그런 영양소들이 있죠. 예를 들면은 칼슘하면 비타민 D, 또 단백질하면 비타민 C, 또 이런 이렇게 궁합이 잘 맞는 영양소라고 이제 표현하기도 하는데 오메가3 지방산과 GLA는 궁합이 잘 맞는 그런 영양소 중에 하나입니다. 네, GLA는 이제 오메가6 지방산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GLA 기능성이 다양하죠. 그래서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혈행 개선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심혈관계 건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그다음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월경전 변화에 의한 불편한 상태 개선에 도움이 되고, 그리고 면역 과민 반응에 의한 피부 상태 개선에도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이제 오메가3 지방산과 함께 염증의 억제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관절염 분야에서 세계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존스 홉킨스 병원에 이제 관절염 센터가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관절염에 권위 있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 이제 그 존스 홉킨스에서 이제 관절염 센터에서 이제 어떤 내용을 강조를 하고 있냐면, 예, 관절염의 치료에 오메가3 지방산과 GLA를 함께 이렇게 이용하면은 관절염 치료에 매우 유망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메가3 지방산과 GLA를 병행했을 때 염증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혈행 개선이나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혈중 중성지방 개선에도 이 오메가3 지방산과 플러스 GLA를 함께 보충하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 결과도 많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뼈와 관절의 건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제 뼈와 관절의 건강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 바로 근육의 건강입니다. 근육. 근육은 정말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이제 근육이 줄어드는 것이 바로 노화의 척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화를 이제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노화는 근육이 줄고 지방이 늘어나는 그러한 과정이다라고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화를 지연시키는 것이 모든 건강관리의 목적이잖아요. 그 노화를 지연시킬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근육을 유지하는 것, 그리고 지방을 줄이는 것이 바로 노화 지연의 핵심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요. 이제 허벅지 근육은 제2의 관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관절염이 이제 근육이 줄어들었을 때 관절염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관절염이 악화될 수 있고, 이제 또 만성적인 무릎 통증 환자가 허벅지 근육을 키웠을 때 통증이 줄어들기도 하고, 그다음에 근육이 약화되면 통증이 발생해서 관절염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체 근육 감소는 허리 통증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강한 근력을 유지한다는 것은 부상도 방지할 수 있고 관절 문제의 증상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서울 아산병원에서 정형외과에서 어떻게 강조하냐면 무릎을 많이 쓰는 직업, 그리고 활동적인 여가 활동을 즐기고 싶다면 근력을 키우는 노력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 근육이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근육을 이제 잘 유지하는 것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이제 좀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지금 굿모닝 루틴에 대한 내용을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굿모닝 루틴을 하는 이유가 이제 아침 식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하루 주기 리듬을 복원하는 거 이것도 중요하지만 또 근육을 유지하는 데도 아침 식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굿모닝 루틴을 정말 그 현대인들에게는 꼭 필요한 그런 생활 습관을 다시 개선시키는 그러한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이제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잠을 잘 때 우리 몸에 여러 가지 변화가 나타나죠. 수분이 소모되고, 그 다음에 뭐 소화 기능 저하가 되고,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 이런 다양한 변화가 나타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굿모닝 루틴에서 이제 여러 가지 그 다양한 이점이 있지만 이제 성장 호르몬 잠을 잘 때 성장 호르몬이 분비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성장 호르몬이 성장기 어린이 청소년에만 분비되는 것이 아니라 성인기에도 분비가 돼요. 근데 양이 좀 감소하는 거죠. 그리고 어린이 청소년기에 분비되는 성장 호르몬은
직접적으로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데 성인들에게 분비되는 성장 호르몬은 다른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성인이 되었을 때 성장 호르몬이 다른 분들에 비해서 잘 분비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건강상의 이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성장 호르몬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지방을 분해하고 근육을 향상시킵니다. 골밀도도 증가시키고요. 그다음에 심장, 신장, 폐기능 강화, 기억력 개선, 불면, 불안, 우울증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근육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또 뼈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성장 호르몬이 많이 잘 분비되는 게 중요하고요. 그러려면 숙면을 취하는 게 필요하다. 숙면을 취하면 성장 호르몬이 잘 분비된다. 네. 그러면 이제 근육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뼈 건강에 도움이 된다라는 것이죠. 네, 근세포가 이제 회복되는데 이제 성장 호르몬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고, 네, 숙면을 취해야지, 충분히 잠을 자야지 이제 성장 호르몬이 잘 분비가 된다. 그럼 성장 호르몬이 잘 분비가 되고, 그다음에 아침에 일어났을 때 성장 호르몬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단백질을 보충하면요, 근육이 잘 형성이 돼요. 합성이 잘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육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침 식사를 하시는 것을 권장드리는 거고, 이제 아침 식사를 하실 때 뭐 중요한 그런 영양 성분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아무 아침 식사를 하시는 게 아니라 아침 식사 안에 삼겹살을 아침에 구워 드신다거나 도넛을 초콜릿 케이크를 드신다거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네, 아침 식사에는 반드시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충분하게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아침 식사를 권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단백 아침 식사가 추천이 되는 것이고요. 네, 단백질을 이제 아침에 충분히 잘 보충하시게 되면은 근감소증을 예방할 수 있고요. 네, 근육을 이제 성장 호르몬이 분비된 상태에서 이제 단백질이 보충이 되기 때문에 근육이 합성이 잘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침 식사, 우리 전통적으로 아침 식사에 단백질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때에 이 단백질을 많이 의식적으로 충분히 이제 그 섭취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된 그런 연구 결과를 보면요. 식이단백질 분배와 근육 합성이라는 그런 논문인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보통 이제 단백질을 가장 많이 섭취하는 식사 시간대는 이제 저녁 식사거든요. 그런데 저녁 식사 때 단백질 섭취하지 말고 아침에 단백질을 섭취하는 거죠. 아침에 고단백질 아침 식사를 하시게 되면은 근육의 형성이, 근육이 더 많이 잘 형성된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식사 때와 마찬가지로 아침에 단백질을 거의 섭취하지 않고 저녁 때 단백질을 집중해서 이제 섭취를 하게 되면은 근육이 잘 형성되지 않는다. 음, 그러니까 아침에 단백질을 보충하는 것이 근육 형성에 도움이 된다. 네, 아침 시간에 단백질을 투여한 쥐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네, 아침에 이 쥐들이 근육이 더 많이 잘 성장이 됐고요. 사람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일본의 와세다 대학교 연구팀에서 연구를 진행했는데 아침에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면 근육이 더 많이 형성이 되고 또 플러스 추가적인 효과로 근력도 강화된다. 이런 결과들이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유사한 연구 결과들도 많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현대인들의 일반적인 식사에서는 저녁에 단백질이 집중되어 있는데 이 저녁에 단백질을 줄이고 네, 아침에 단백질을 보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또 하나 근육을 유지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단백질과 함께 수분의 섭취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근육이 단백질과 수분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근육을 잘 형성하기 위해서는 그 근육의 원료가 되는 단백질도 잘 보충을 하고 그리고 수분도 충분하게 보충을 해야 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그 근감소증의 위험성이 높아져요.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면 이제 근육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단백질과 수분이 중요하다는 점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단백질의 그 아침에 단백질을 섭취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인슐린 저항성을 꼽을 수가 있는데요. 현대인들의 그런 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큰 위협 요인이 바로 인슐린 저항성. 그 인슐린 저항성이 발생하면 대사증후군으로 연결되죠. 대사증후군은 이제 그 심혈관계 질환과 당뇨의 위험성을 크게 증가시키기 때문에 현대인의 가장 큰 건강 위협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의학계에서는 인슐린 저항성 증후군은 결국 대사증후군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심혈관계 질환의 당뇨뿐만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뇌혈관 질환, 암, 뭐 다양한 그런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을 이제 예방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은 이제 당뇨로 연결되는 것도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더 우리가 그 주의해야 될 부분은 바로 최종 당화산물이 생성된다라는 것입니다.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당대사가 잘 진행되지 않으면 최종 당화산물이 우리 몸에 생성이 되고 쌓이게 된다는 건데, 이 최종 당화산물, 원래 명칭이 최종 당화산물이고요. 우리가 쉽게 그냥 당독소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당독소. 이 당독소는 당분과 고온 가열된 단백질이나 지방이 우리 체내에서 결합되면 당독소가 생성이 되는데, 이 당독소는 우리 체내의 단백질 기능 손실하고 염증과 산화를 유발합니다. 염증과 산화. 가장 현대인들의 노화 질병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하는 염증과 산화를 유발시키고요. 이 당독소가 우리 이제 몸에 쌓이게 되면은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알츠하이머나 파킨슨 같은 신경퇴행성 질환, 각종 심혈관계 질환, 폐질환, 신장질환, 간질환, 관절염, 골다공증 이런 것들이 다 생겨요. 이 당독소 때문에. 그래서 이 당독소를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고, 식생활 할 때 당독소가 생성되지 않도록 당분의 섭취를 줄이고 고온 가열된 단백질이나 지방의 섭취를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당독소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세포에 침투를 하거든요. 세포에 침투를 하는데, 이제 마지막 그 줄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만 보시면 돼요. 어떤 세포에 침투를 하게 되냐면 심장 근육세포, 그리고 신경세포, 뇌세포죠. 신경세포, 뇌세포에 침투를 하고 간세포에 침투를 합니다. 이렇게 당독소가 이러한 세포들에 침투를 하면 이 세포들이 파괴됩니다. 심장 근육세포가 파괴되고 뇌세포가 파괴되고 간세포가 파괴되는 거죠. 그럼 이제 심장 기능도 떨어지고 뇌 기능도 떨어지고 간 기능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의 건강에 심각한 그 위험을 유발시킨다라는 거예요. 당독소는 산화와 함께 가장 큰 현대인들의 건강의 적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작년에 이제 2023년 작년에 나왔던 논문을 잠깐 살펴보면 이 당독소가 뇌에 도달하면은 뇌막을 손상시킵니다. 뇌 기능을 저하시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치매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당독소 잘 유지를 해야 되겠죠. 이 당독소를 이제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단백질을 식사에서 단백질을 증가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단백질의 증가는 이 혈당 수준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고 또 인슐린 수준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시는 것이 혈당을 낮추고 또 당분을 줄이는 인슐린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 인슐린 저항성을 예방하는 데 고단백 아침 식사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아침 식사 건너뛰면은 이제 그 공복 시간이 길어지고요. 공복 시간이 길어지면은 갑자기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인슐린 저항성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단백질을 평소에 이제 아침에 식사를 하시게 되면은 혈당 수준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단백질이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된다. 그리고 식이섬유. 아까 제가 이제 아침 식사에서는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포함된 그러한 식사가 반드시 중요하다. 아침 식사에는 아무 아침 식사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꼭 포함된 식사를 하셔야 된다. 그 이유는 이제 식이섬유도 역시 당을 줄이는데 이제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 혈당 관리를 위해서는 이 근육이 굉장히 중요하다. 아까 이제 무릎이나 무릎 관절 에도 이제 근육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혈당 관리에도 근육이 아주 큰 역할을 합니다. 근육이 바로 이제 당분을 다 소모하는 가장 큰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근육은 우리 몸의 하체의 70%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하체에 운동을 하셔서 근육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허벅지 근육은 섭취한 포도당의 70%를 소모하고요. 뭐 예를 들면 허벅지 둘레가 60cm 이상이면 40cm 미만인 사람에 비해서 당뇨병 위험이 4배, 4분의 1 수준으로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허벅지 근육을 키우는 것이 혈당 관리의 가장 핵심이다. 허벅지 둘레가 60cm 이상이라고 하니까 뭐 두껍기만 하면 되느냐? 많이 먹어 살을 찌워서 60cm 이상이 되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네, 근육을 통해서 이제 허벅지 둘레가 60cm 이상이 되었을 때 당을 예방하는 효과가 크다라는 것이고요. 식이섬유가 꼭 포함된 식사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 식이섬유가 우리 그 음식 중에 포함되어 있는 당분의 흡수를 억제하기 때문에, 식이섬유가 수분을 흡수하면서 당분을 흡착시켜서 몸 밖으로 배출을 시키기 때문에 이 식이섬유가 포함된 그런 식사가 중요하다. 채소를 많이 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침 식사에서는 고단백질과 채소가 풍부한 그런 식단으로 아침 식사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근육이 중요하고 아침 식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그 참고로 이제 그 기적의 3대 호르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왜 근육과 뼈가 이렇게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제 마이오카인이라는 것은 근육에서 만들어지는 그러한 단백질 유사한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그 마이오, 근육을 의미하는 마이오와 이제 카인이 결합된 그런 합성어, 근육에서 만들어지는 그러한 물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마이오카인은 근육이 발달하면 마이오카인이 이제 증가합니다. 그 마이오카인의 역할, 근육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기적의 호르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신경 증가나 인지 기능 강화에 도움이 되고요. 지방 대사, 염증 억제, 미토콘드리아의 그런 기능 개선, 네, 당대사 개선, 또 인슐린 저항성을 네, 예방하고 또 뼈세포의 고라세포의 분화도 촉진시킵니다. 그래서 근육이 발달하면 뼈도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네, 음, 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이제 근육에서 만들어진 호르몬이 마이오카인이고, 이제 뼈가 건강하면 뼈에서 만들어진 호르몬이 오스테오카인이고, 그 다음에 지방 조직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호르몬도 있는데 아디포카인이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이제 기적의 호르몬이라고 불려지는 그런 호르몬들인데요. 네, 오스테오칼신을 보면 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이제 오스테오칼신이고요. 네,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인슐린 저항성 개선시키고 네, 포만감을 잘 느끼게 해주고 그다음에 지방 축적 억제, 염증도 억제해주고요. 네, 근육량도 증가시켜주고 다양한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뼈가 튼튼할 경우에 체중 부하 운동을 했을 때 이제 오스테오칼신이 이제 많이 분비가 되는 거고요. 오스테오칼신은 네, 어떻게 그럼 만들어지냐 하면 네, 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가 충분히 보충되고 뼈를 강화시키는 운동이 병행되었을 때 비타민 D, 비타민 K, 칼슘, 마그네슘, 단백질 등이 잘 보충이 되고 이제 뼈 강화 운동을 했을 때 오스테오칼신이 많이 만들어진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그럼 오스테오칼신 뼈에서 이제 오스테오칼신이 잘 만들어지면은 네, 그 근육의 운동 능력, 근육 크기도 증가하고 그리고 이제 그 근육에서 만들어지는 마이오카인의 일종인 이리신이 잘 많이 분비가 되면 뼈 밀도, 뼈 강도가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근육과 뼈가 이제 따로 이제 작동하는 게 아니라 근육이 튼튼하면 뼈가 튼튼해지는 거고요. 뼈가 튼튼하면 근육이 튼튼해진다라는 거예요. 서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근육과 뼈에서 만들어지는 이러한 호르몬들이 서로 이제 어, 그 시너지 효과를 내기 때문에 근육과 뼈가 아주 근육 건강과 뼈 건강에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단독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관련성이 존재한다. 그 아디포넥틴은 지방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호르몬이거든요. 지방 조직에서 만들어지는 호르몬. 그래서 염증을 억제하고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지방을 잘 대사시키고 인슐린 저항성을 예방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제2형 당뇨도 예방할 수 있고 관상동맥 질환도 예방할 수 있고 염증도 억제할 수 있다. 이건 지방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디포넥틴이. 아디포넥틴이 그럼 지방을 키우면 되느냐? 마이오카인은 근육을 키우면 마이오카인이 많이 생기고 뼈가 튼튼해지고 뼈가 이제 커지면 오스테오카인이 많이 생성이 되고 그럼 아디포카인은 지방에서 만들어지는데 아디포카인은 그 지방이 커지면은 생기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디포카인은 반대예요. 아디포카인은 지방 조직이 컴팩트해졌을 때 지방 세포가 감소했을 때 지방 조직이 감소했을 때 아디포넥틴이 많이 만들어져요. 이 아디포넥틴의 일종이 바로 이제 아디포카인의 일종의 아디포넥틴도 있고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렙틴이라는 호르몬도 있습니다. 렙틴. 이 렙틴은 식욕 억제 호르몬이죠. 그러니까 지방 조직이 컴팩트하게 줄어들면 감소하면은 렙틴이라는 식욕 억제 호르몬이 분비가 돼서 식욕이 더 억제된다라는 메커니즘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네, 역시 이 지방 조직을 줄였을 때, 그럼 이거는 이제 유산소 운동을 하면은 이 아디포넥틴이 잘 분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근육 운동, 또 뼈 강화 운동, 유산소 운동을 하면 지금 말씀드렸던 이제 마이오카인, 오스테오카인, 뼈에서 만들어진 오스테오카인, 지방에서 만들어지는 아디포카인이 잘 분비가 돼서 서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근육과 지방 조직도 서로 상호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골격근에서 생기는 마이오카인과 지방 조직이 컴팩트하게 바뀌었을 때 생기는 아디포카인이 서로 작용을 해서 우리 건강에 아주 긍정적인 최고의 그런 건강 효과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반대로 이제 아디포카인이 지방 조직이 만약에 크게 어, 지방이 증가했다. 지방이 증가하면은
이제 나쁜 아디포카인이 많이 생기고요. 그러면 근육도 파괴됩니다. 근육도 파괴되고 근육이 파괴되면 다시 지방 조직을 더욱더 비대해시켜주는 그런 결과들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지방이 늘어나면 근육이 줄어들고 근육이 줄어들면 다시 지방이 커지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이런 지방이나 근육에서 만들어진 호르몬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근육을 키우는 것과 지방을 줄이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이제 근육에서 만들어지는 마이오카인과 뼈에서 만들어지는 오스테오카인, 지방 조직이 줄어들었을 때 많이 분비되는 아디포카인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동시에 작용했을 때 우리는 최고의 건강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근육을 만들어내는 영양소 충분히 섭취하고 또 근육 운동, 뼈를 만들어내는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고 뼈 운동, 그다음에 지방 조직을 줄일 수 있는 운동, 유산소 운동을 병행하시는 것이 최고의 건강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이러한 인체 호르몬을 잘 분비시킬 수 있다는 것이 제 결론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뼈 건강 관리를 위해서 최대 골밀도를 형성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뼈 건강 관리를 위한 영양소, 칼슘, 마그네슘, 단백질, 비타민 D, 비타민 K,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미네랄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고요. 그다음에 관절의 구조와 관절 건강을 위한 영양소로서 글루코사민과 MSM, 보스웰리아, 연골세포를 산화로부터 보호하는 항산화 영양소, 그리고 현대인의 만성 염증을 제거하기 위해서 개선하기 위한 영양소로서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식물 영양소와 오메가3 지방산, 프로바이오틱스를 좋은 균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염증을 억제하는 그런 노하우라는 점도 정리를 해봤고요. 그리고 관절은 관절 자체적으로 뼈도 이제 뼈 단독으로 이렇게 관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근육과 관절, 근육과 뼈 건강, 지방 조직이 다 상호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복합적인 연결고리를 잘 이해하시고 그다음에 통합 관리를 하셔야만 뼈나 관절, 근육, 지방 다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그 노하우를 우리가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현대인들의 건강 위협 요인이 결국 이제 당대사의 정상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당대사의 정상화를 위해서 이제 근육이 중요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또 억제하기 위해서 단백질 섭취가 중요하고 당대사를 위해서 식이섬유 섭취가 중요하고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수분의 섭취도 중요하고 결국 굿모닝 이제 캠페인은 이제 하루를 시작하는 좋은 아침 식사에 대한 그런 캠페인이기도 하지만 우리 현대인들의 그런 신체 리듬을 복원하기 위한 하루주기 리듬에 복원시키기 위한 그러한 캠페인의 한 부분이다라고 전체의 한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적의 3대 호르몬, 우리가 이 기적의 3대 호르몬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무병장수하시는 분들은 이 3대 호르몬이 아주 많이 잘 분비가 된다고 하는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육의 근육 호르몬, 그다음에 뼈 호르몬, 지방 조직에서 만들어지는 호르몬, 이 3대 호르몬이 잘 분비될 수 있는 그런 영양 관리와 운동을 습관화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오늘을 정리